선생님이 미리 연락을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네. 근데 다른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네, 예. 보내오셔가지고 두꺼운 책을 받았는데 저희 작가들도 감동해가지고 예. 책 내용은 안 읽고 책이 너무 멋있다고. 일단 선생님 사인 너무 멋있다고. 책은 안 읽었는데 일단 감동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로마서 강해를 이 시국에 끌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호의적이고 열렬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에 비치고 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정신 세계가 예. 어려서부터 완전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아,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신학대학까지 갔었던 사람이고. 왠지 불교 가까우신 느낌인데. 글쎄 말이야.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아, 그 네. 어린 시절에 소위 10대에부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인간적으로 만났다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바울과 해우한 내 인생의 뭐 50년, 뭐 정확하게 뭐 52년 동안의 사상적 투쟁을 요번에 총 결산한 거죠. 아, 이거 어린 시절에 바울을 처음 만났고, 네. 인간 바울을. 네, 인간 바울을. 이제 그 처음 만난 이후로 50몇 년이 지난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그것이 이 촛불 정국이 발생하면서 우선적으로 나한테 내가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 국민들, 여러분들 속에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서구 지성사에다가 명쾌하게 밝힌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간이고. 네. 그래서 그때 야, 이건 우리 민족 전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군중 속에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 촛불 집회 참석하셨다가 바울을 떠올리셨어요? 바울을 떠오르게 됐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한 사상가로서 이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기독교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좀 깊게 반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이 잘 돼요. 자, 여러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촛불 집회에 갔다가 바울을 떠올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선생님은 왜 바울을 떠올리셨는지, 이게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예. 딴 그 편지가 많이 있는데 예. 그 딴 편지가 아니고 이 바울의 로마서는 딴 편지하고 달라서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로마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자기가 그 만든 교회가 아닌 당대의 가장 그래도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그 예수 팔로워들을 향해서 예.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나는 평생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전파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러한 성격 때문에 로마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총체적이고 추상적이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기독교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독교의 총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구 지성사의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내가 바울의 이것을 바울의 사상을 논했다는 것은 서구 문명의 가장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것이고 네. 오늘날 우리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네. 이런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하나의 화두로 떠올라온 이 시점에서 예. 오히려
내가 무슨 광개토대왕비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바울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민이 기독교 교인이고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일깨워서 오히려 우리 민족사를 한번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그 얼마나 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내가 부르는 여태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정치 체계나 이러한 세속적 권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죄악의 덩어리였고 그 죄악의 삭은 사망일 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논리를 나는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촛불을 저 질문 잠깐 했는데 10분 가까이 혼자 연결을 토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항상 듣다 보면 논리로 따라가지만 논리 이전에 선생님 표정과 말투에 일단 저 말은 맞는 것일 거냐. 일단 설득부터 되고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에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세계사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세계사를 관통하는 원리 원칙이 여기서 구현된 것이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의 독립혁명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혁명이고, 불란서 혁명이 인류사에서 어떤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불란서 혁명은 물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고 그리고 루이 16세의 목을 자름으로써 길로틴에다가 세움으로써 그 여태까지 왕정 앙샹 레짐을 끝내버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와 거의 유사한 그 어떠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패러다임을 끝냈다는 것으로서 헌정 질서 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 어마어마한 혁명을 실현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촛불 혁명은 세계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 질서와 그 이념을 구현한 사건이죠.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서양 사상사의 근본이라고 해서 넘어서 하고 맞닿는다. 맞닿는다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대단히 머리가 좋으십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책을 내신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는 대선을 통해 그게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차적으로는. 국민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었고 그게 대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크게 떠오르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사드 여기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어제 토론회를 또 기준으로 해보자면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을 주적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거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사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한 입장들이 이제 후보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왔다 갔다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 전문가시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드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가들이 조금 더 깊은 철학적 이해를 할 필요가 있고 국제 정세를 포괄적으로 파악해서 이걸 이해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사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전략적인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태까지 한국의 문제는 왜 북한이 여태까지 이 지경까지 이르렀냐 하면은 그것은 미국 정부가 역대로 뭐냐면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기본 기조가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그게 그 말은 근사하게 보이지만 개무시라고 개무시. 그냥 북한이 무슨 지랄을 하든지 간에 그냥 개무시하고 넘어가면 인내하면은 우리한테 유리한 국면이 조성될 것이고 그 유리한 국면에 대해서는 항상 뭐냐면은 책임은 중국에게 떠맡기면 된다. 중국 니들이 도와줘서 그런 걸 개발하는 거 아니냐. 송유관 막으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중국을 핑계대고 개무시했고 중국은 대국의 입장에서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만 이 핵 문제에 관한 한 그것은 니들 문제지. 그거는 미국과 너희들 사이의 문제지 우리 문제가 근원적으로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미국에다 떠넘겼다고. 네. 그래서 양쪽에서 서로 개무시하고 떠넘기는 바람에 북한은 시간을 벌었고 네.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 그렇고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아무도 주목을 안 해주니까 뭐 이 지랄 우리가 쇼를 한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세게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북한은. 그러니까 네. 북한으로서는 인정을 받자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을. 그리고 뭐냐면 자기 체제를 최소한 보장해 달라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나쁜 놈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하는 방식이 결국은 핵 개발이 그나마 세계 정치사에서 그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값싼 방법이에요. 그 비싼 게 아니고. 그들 입장에서는 자기 생존을 보장받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가장 첩경에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영어 선택을 좀 자제해달라고 했을 텐데 어쩔 수가 없이 계속 듣고 있습니다. 자제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징계는 저희가 받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러한 상황에서 사드 때문에 중국이 개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미국은 사드를 중국이 저렇게 아주 극적으로 반발을 하는데 여기서 후퇴라면 동아시아에서 뭐냐면 자기들의 세력이 근원적으로 약세로 몰리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중국이 계속 성장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에서 전체 이 인터내셔널 폴리틱스의 이 아리나에서 미국이 아직도 최강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사드를 고집할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아무리 반대해도 여기는 내가 왕이다 아직도. 내가 왕이니까 니들이 물러나라서 우리가 물러날 미국이냐 감히 미국이. 그래서 한국만 갖다 대면서 막 지금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실제로 오지도 않았다고 그러는데. 속속 이해되고 싶다. 그러니까는 그런 상황에서 사드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전략적 가치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정치사에 굉장히 비싼 밸류가 돼버렸어요. 가치가 돼버렸다고 지금. 가치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이 사드 배치라는 거를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진짜 정치를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쥐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무기가 기능이 어떤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게. 그러니까 과거에는 개무시를 하는 그 판에서는 누구도 우리가 지금 노름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보는 노름이라면 그게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지금 그 게임을 보고 있다. 이럴 때에는 다 패가 올라가는 죠, 갑이. 근데 그때의 사드가 가장 지금 우리로서는 유리한 이 카드가 모든 따라서. 정치인들에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우리야말로 세계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데 왜 이걸 가지고 무슨 어쩌 전략적 가치니 무슨 주적이니 많이 이런 낮은 수준의 기억 소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거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트럼프라는 위대한 인간을 만났다 이거예요. 위대한 인간. 트럼프는 뭐냐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트럼프는 장사꾼입니다. 그렇죠. 전쟁광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미국의 이익을 중시합니다. 돈 되면 하는 거죠. 돈 되면 할 뿐만 아니라 철학적으로 말해도 실사구시의 인간이에요. 사실은. 여태까지 미국의 정치인들이 근사한 것 같지만 그들은 말이죠. 한국에 대한 전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만이 유독 한국 문제는 이건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내가 나의 가장
핵심적 문제로 테이크 오버 하겠다. 네. 그러고 여태까지와 다른 자세를 보인 거예요. 오바마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중요하지 않고 네. 한반도의 문제가 진정으로 세계사의 중심으로 이제는 부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이제 사드를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드야말로 우리가 네.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좋은 카드잖아요. 네. 근데 중국으로 하여금 우리가 사드를 이거를 하여튼 지연시킬 때 배치 문제를 우리가 지연시킬 때니까 네. 그동안에 너희들은 북한을 압박해서 네. 평화로운 방향으로 예를 들면 최종적으로는 북미 수교를 할 수 있도록 네. 중국 보고 너희들이 도와줘라. 그러고 우리는 트럼프한테 이 상황을 이니셔티브를 우리가 주도해 가면서 네. 트럼프한테 조근조근 작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들어요. 얘기를 하면. 과거 이 사람은 무식하기 때문에 잘 듣는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빈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가서 실제로 우리나라 여태까지 외교의 문제가 트럼프가 무식하다면 무식하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실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서 우리 여태까지 외교가 미국에 가서도 전쟁 광처럼 북한 나쁜 놈들이다. 같은 민족끼리 이게 할 말입니까? 그러니까 북한을 당신들이 잘 대해주고 이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면 당신들이 사드 필요 없이도 뭐냐면 압록강까지 전부 당신들이 경제적으로 완전히 전선을 칠 수가 있고 그러면 중국을 이 견제하는 방법의 사드보다 북한과 북미 수교를 해서 북한을 당신의 그 우방으로 만들면 중국은 꼼짝 못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또 미국한테는 얘기를 하고. 미국에다가 설득을 하면은 트럼프는 이러한 계기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이라고 하는 마치 악의 축인 것처럼 여태까지 이블 액세스로 여태까지 그 간주해왔던 모든 이 선입견을 불식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면은 트럼프는 처칠보다 윈스턴 처칠보다 위대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정치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주는 트럼프한테 줄 테니 트럼프는 이걸 잡아라라고 잡아라. 그렇게 사드를 활용할 수가 있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도 활용할 수 있다. 거꾸로 사드를 우리가 그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 때마다 북풍을 들고 나왔다고 사람들이.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그걸로 협박을 해왔는데 이제는 그러한 식으로 북풍의 협박이는 안 통하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것이 바로 장미 대선이다 이거예요. 이 장미 대선에서는 그야말로 북풍이라고 하는 문제를 오히려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그 직접 거기로 직격적으로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과거의 북풍은 조작이고 협박이고 엉터리 실체가 없는 거거든. 근데 지금 북풍은 실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이 북풍은 과거의 보수 세력들이 전부 그냥 국민 협박용으로 썼던 그런 북풍이 아니에요. 지금은 냉혹한 판단을 가지고 이것을 차근차근 우리가 해결해야 나가는 민족적 과제 상황이고 이것은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북한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전 국민이 이제 그거에 돌진해서 남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정치적인 모든 문제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각인시키는 새로운 대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잘 이해했고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 아이고. 별 말씀 안 하셨는데 벌써 20몇 분이 훌떡. 자, 그러면, 대선 기간이니까, 그리고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원래 선생님은 대선 후보들 여러 만나셔가지고 인터뷰도 하시고 아시잖아요. 개인적으로도. 다 알죠. 다 아시잖아요. 그럼 종합적으로 뭐 사드 포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번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누구부터?
그 차례대로 해야 돼. 1, 2, 3, 4번대로 하죠. 뭐 그럼 1번 문재인 후보. 예. 문재인. 예. 아주 사람이 내가 뭐 수차례 만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러지만 투명하고 깨끗한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아주 든든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은 사심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한 데가 있다고 할지언정 예. 그 부족한 것이 보인다고. 그게 숨겨져 있질 않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투명하고 그런 의미에서 나는 믿을 만하다.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2번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요? 홍준표는 뭐 고대 나보다 한 8년 후배인데 고대 사람들이 좀 이게 우직하잖아요. 좀 우직하는데 예. 아마 우리 김어준 총수하고 같은 과일 거예요. 그 사람은. 사실은 그 사람은 말이죠. 성격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꼴보수의 대명사라고는 하지만 예. 밉지가 않아요, 사람이. 밉지가 않고 좀 코믹하다고 우리가. 코믹하다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귀한 존재예요, 이번 대선에서. 네. 자기 할 말을 정확하게 하고. 예. 그러면서도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어렵게 자라난 사람이잖아요. 네.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잘 완주하면서 우리 보수 세력들을 결집해서 예. 위대한 대선을 난 치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대변하는 보수 세력을 잘 대변하고까지 가야 한다. 예. 그리고 사람이 하여튼 괜찮은 사람이에요. 사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3번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또. 안철수는 좀 불투명해요. 잘 안 보여요, 내 눈에. 그래서 갑자기 다 칭찬하시다가 또 갑자기. 아니, 잘 안 보여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말 뭔가 비전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뭔지 그 인생의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나한테 파악이 안 돼요. 미국의 어떤 전략적 모성처럼 지금 진보 보수를 다 잡아야 되니까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거 아닐까요? 아니, 근데 그런 것이 어떠한 논리적으로만 사람이 학습 능력은 상당히 있는 사람 같은데. 그리고 무엇을 하나 이렇게 자기 인생의 화두로 잡으면 그걸 성취하는 그런 어떤 추진력도 있는 사람이 그건 확실한데 그것이 논리적 개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가슴이 있어야 되고 어네스트 해야 된다. 진짜 정직해야 된다고. 근데 그게 이렇게 탁 팡샤 불교 용어로 뭘 이렇게 탁 놓고 있는 게 없어요. 항상 뭘 꽉 쥐고 있는다 하고 뭔가 베일에 깔려 있고 그래서 나는 조금 그리고 이런 목소리 같은 것도 요즘 최근에 진화해가지고 여러분 막 이렇게 되는데 난 그런 거는 영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고.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겠지만 지지자들은 아니 선생님의 평가는 알겠습니다. 예상과 다른 평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어떻게? 바른정당 4번 유승민 후보는 원래 경제학자고 네. 그 부친이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사셨던 분이고 그 유승민도 꼴보수적인 모든 외교 안보에 관해서 나하고는 뭐 차원이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나 정치적인 어떤 행보에 있어서 자기와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줄 알고 굉장히 이 대선 토론에서도 차근차근히 합리적으로 누구보다도 명쾌한 안정된 논리를 가지고 대안되는 의미에서 그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나라 보수의 새로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죠. 기대를 하시는군요. 자, 마지막으로 5번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요. 심상정이라는 사람은 대학교 시절에 서울대학교에서 여학생회를 그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회장을 스스로 했고 그러면서 그 졸업하자마자 구로공단에 그 의장 취업해가지고 동맹 파악을 유도했고 그리고 25년 동안 계속 도발이 인생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우리 사회에 심상정과 같은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모든 국민이 심상정을 빨갛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고 우리 사회의 귀한 자산이다. 그야말로 그 홍석현 회장이 언젠가 그 사회적인 통합을 얘기하면서 어느 누구 정권이 들어서도 그야말로 노동부 장관만은 심상정의를 시켜야 되고 노회찬 같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노동부 장관으로 시켜서 노동 문제를 다루게 해야 되지 않느냐. 난 이 말을 정확하게 되짚고 싶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정말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혹시 선생님 대선 전에 한 번 더 모실 수 있을까요? 잘 안 나오시니까 집에서. 한 번 더 하죠 뭐.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대의 석학 사상가 도울 김용우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이 미리 연락을 오셨습니다. 제가 한번 나가야 되겠다. 네. 근데 다른 얘기 하기 전에 최근에 로마서 강해라는 책을 한 권 썼어요. 보내오셔가지고 두꺼운 책을 받았는데 저희 작가들도 감동해가지고 책 내용은 안 읽고 책이 너무 멋있다고. 일단 선생님 사인 너무 멋있다고. 책은 안 읽었는데 일단 감동했습니다. 근데 왜 이 시점에 갑자기 로마서 강해를 이 시국에 끌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원래 그 기독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호의적이고 열렬한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처럼 우리 사회에 비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정신 세계가 어려서부터 완전히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나서.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신학대학까지 갔었던 사람이고. 왠지 불교 가까우신 느낌인데. 글쎄 말이야. 헤어스타일도 그렇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소위 10대에부터 그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가 인간적으로 만났다고.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바울과 해우한 내 인생의 뭐 50년, 뭐 정확하게 뭐 52년 동안의 사상적 투쟁을 요번에 총 결산한 거죠. 이게 어린 시절에 바울을 처음 만났고, 인간 바울을. 네, 인간 바울을. 이제 그 처음 만난 이후로 50몇 년이 지난 지금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거는 그것이 이 촛불 정국이 발을 한번 본질적으로 반성하고 그 얼마나 그 이 박정희 패러다임이라고 내가 부르는 여태까지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정치 체계나 이러한 세속적 권력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죄악의 덩어리였고 그 죄악의 삭은 사막일 뿐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논리를 나는 국민들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것이죠. 촛불을 저 질문 잠깐 했는데 10분 가까이 혼자 연결을 토하셨는데 선생님 말씀을 항상 듣다 보면 논리로 따라가지만 논리 이전에 선생님 표정과 말투에 일단 저 말은 맞는 것일 거야. 일단 설득부터 되고 시작되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에 제가 이야기로는 그러니까 촛불 집회가 세계사적인 기준에서 볼 때 세계사를 관통하는 원리 원칙이 여기서 구현된 것이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는 미국의 독립혁명보다는 훨씬 더 위대한 혁명이고, 불란서 혁명이 인류사에서 어떤 근대 정신의 출발이라는데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지만 그 불란서 혁명은 물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해서 아주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고 그리고 루이 16세의 목을 자름으로써 길로틴에다가 세움으로써 그 여태까지 왕정 앙시앙 레짐을 끝내버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 발생하면서 우선적으로 나한테 내가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온 시민들, 국민들, 여러분들 속에서 막 이렇게 외치면서 바울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가장
서구 지성사에다가 명쾌하게 밝힌 사람이 바울이라는 인간이고 네. 그래서 그때 야, 이건 우리 민족 전체가 십자가를 져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 군중 속에서 내 마음에 쏙 들어오더라고. 촛불 집회 참석하셨다가 바울을 떠올리셨어요? 바울을 떠오르게 됐고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한 사상가로서 이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의 본질을 얘기하고 그 기독교의 본질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좀 깊게 반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연결이 잘 돼요. 자, 여러분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촛불 집회에 갔다가 바울을 떠올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거든요. 선생님은 왜 바울을 떠올리셨는지 이게 그리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는 그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예. 딴 그 편지가 많이 있는데 예. 그 딴 편지가 아니고 이 바울의 로마서는 딴 편지하고 달라서 자기가 가보지 않은 곳이에요. 로마를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혀 자기가 그 만든 교회가 아닌 당대의 가장 그래도 세계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에 있는 그 예수 팔로워들을 향해서 예.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다. 나는 평생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기독교를 해석하고 전파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이 로마 사람들에게 로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로마서인데 그러한 성격 때문에 로마서는 매우 일반적이고 총체적이고 추상적이면서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기독교에 그러니까 로마서는 성서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의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기독교의 총론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서구 지성사의 총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있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점에서 내가 바울의 이것을 바울의 사상을 논했다는 것은 서구 문명의 가장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는 것이고 네. 오늘날 우리 대선 정국과 관련해서도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문제고 네. 이런 한국이 지금은 전 세계 지성인들에게 하나의 화두로 떠올라온 이 시점에서 네. 오히려 내가 무슨 광개토대왕비를 해석하는 것보다는 바울을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상당수 국민이 기독교 교인이고 그들에게 기독교 정신을 일깨워서 오히려 우리 민족사와 거의 유사한 그 어떠한 역사적 과업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패러다임을 끝냈다는 것으로서 헌정 질서 속에서 아주 평화롭게 그 어마어마한 혁명을 실현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번 촛불 혁명은 세계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상적 질서와 그 이념을 구현한 사건이죠. 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은 서양 사상사의 근본이라고 해서 넘어서 하고 맞닿는다. 예, 맞닿는다는 얘기죠.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네. 대단히 머리가 좋으십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책을 내신 이유도 사실은 그렇게 해서 절차적으로는 대선을 통해 그게 완성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절차적으로는. 네. 국민들이 이제 그런 기회를 주었고 그게 대선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건데 이번 대선에서 이제 크게 떠오르는 그 구체적인 사안들이 예를 들어서 사드 여기 떠오르고요. 그다음에 어제 토론회를 또 기준으로 해보자면 북한에 대한 태도, 북한을 주적으로 볼 거냐 아니냐 이런 거 이게 이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데 우선 제가 사드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것이 사드에 대한 입장들이 이제 후보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또 왔다 갔다도 하고 그리고 국민들 입장에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중국 전문가시니까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그 사드라는 문제